나스닥이 지금 신고가 구간이고 왜 지금 나스닥이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물론 이 신고가라고 해서 더 못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더 못 올라가는 건 아닌데 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신고가라고 보고 있냐면 진폭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완전 감매수 구간이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우지수, S&P, 나스닥은 미국 3대 지수예요. 근데 나스닥을 많이 보죠, 사람들이. 왜냐면 나스닥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주들을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구글, 애플 이런 기술주들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나스닥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상 미국 3대 지수가 있는데 이 3대 지수의 진폭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지금 나스닥이 너무 가상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스닥하고 다우지수하고 S&P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렸고, 자, 다우지수 대비 S&P 상승폭이 좀 높아요. 다우지수 대비 S&P 상승폭이 좀 높고 S&P 상승폭보다 나스닥의 상승폭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 높은 건 사실이고 하지만 커플링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커플링을 움직이는 거고 자 과거에 봤을 때 나스닥 전체적인 저점 닷컴 버블 직전의 저점은 이때예요. 2008년도에서 2009년 이때 미국 쪽에서 주택담보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이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자 보시게 되면 이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진폭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본인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스닥이 과연 과매수권인가 아니면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54% 정도 빠졌죠. 네, 안녕하세요. 자, 다우지수 닷컴 버블이 있기 전의 저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예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S&P도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한 57% 정도 하락을 했죠. 다우지수가 한 54% 정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하락을 했고 S&P 같은 경우도 57%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자, 54% 정도 하락을 했죠. 똑같이 이때가 닷컴 버블이 있기 전에 나스닥, S&P, 다우지수의 저점이에요. 다우지수의 저점이고 이 이후로 꾸준히 상승을 해서 다우지수도 현재 좀 상승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뷰는 같아요. 좀 뭐 약간 얘기했던 시점보다 약간 더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시간이 말을 해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다우 지수도 신고가 구간이죠. 다우 지수도 신고가 구간이고 S&P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S&P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구간이죠. 신고가 구간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현재 당연히 S&P 다우 지수가 신고가니까 나스닥도 신고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똑같이 50% 어떻게 보면 이제 닷컴 버블이 있기 전에의 저점 이후에 현재 신고가 뭐 다 신고가는 좋다라는 거죠. 자, 신고가를 찍었을 때 현재 상승폭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저점 대비 한 560%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결국은 저도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긴 하는데 결국은 따라가더라고요. 뭐 단기적인 디커플링으로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뭐 비트코인은 반대로 디커플링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결과론 장기적으로는 따라갔다라는 거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 현재 저점 대비 560% 정도 상승을 했고 신고가 구간에서 S&P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죠. 다우지수 대비 S&P 상승률이 좀 높아요. 대략적으로 한 800%. 그러면 갭이 한 500%, 800%니까 한 250% 정도 나는데, 자,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폭락 대비 현재가 구간이 얼마냐면 2100%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폭락을 맞고 56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나스닥 수치로 대립을 하게 되면 한 6,800 라인에 걸려 있는 거 현재요. 6,800 정도에 걸려 있죠. 그리고 S&P 같은 경우가 지금 815%니까 대략적으로 나스닥 지수로 따지게 되면 한 9,000 라인 정도. 그럼 물론 다우지수 대비 S&P 상승률이 높고 S&P 상승률 대비 나스닥이 상승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게 뭐 진폭 계산으로 봐도 대략적으로 뭐 제가 예상하는 수치는 뭐 1000% 오버 된다고 하더라도 한 12,000 정도? 이 정도 건에 걸려 있어야지만 이 진폭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진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똑같이 하락을 했고 현재 다우지수 대비 S&P 상승률이 높으니까 맞고 S&P 상승률보다는 나스닥의 상승률이 높으니까 한 12,000 정도에 걸려 있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지금 가상승권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이 공간이 떴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이 지금 떴다라는 거죠. 이 공간 자체가 지금 과매수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정확히 이 정도는 아니라도 물론 나스닥이 뭐 상승률이 높긴 하니까 뭐 18,000에 걸릴 수도 있고 16,000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미 갭 자체가 너무 많이 떴다라는 거죠.
마켓 자체가 많이 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돈 자금이 있어야지만 계속 매수세를 타가지고 지금 밀어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시중에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나스닥을 끌어올렸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투입된 자금이 엔캐리 자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엔캐리 자금이 뭔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엔캐리 자금이 원래는 일본이 아시겠지만, 일본이 원래는 뭐 제로금리 저금리였어요, 실질적으로. 일본 자체가 원래는 금리의 변동이 없었어요. 금리의 변동이 없었고 거의 10년, 뭐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거의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거나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이 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빌려서, 일본의 저금리, 어차피 돈을 빌려도 공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억을 빌려도 거의 공짜예요. 10억을 빌려도 이자로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우시나요? 그러니까 10억, 100억을 빌려도 금리 자체가 낮으니까, 뭐 100억을 빌려도 뭐 1년에 이자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낸다는 거죠. 그런 자금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 10년 넘게. 엔캐리 자금이 뭐냐면 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빌려서 전 세계적으로 뭐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 너무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엔화가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일본으로도 여행을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 하락을 하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금리를 올리기 10년만 이제 금리 변동금리를 이제 실행을 한 거죠. 그걸 일단 한 포인트 올렸는데, 최근 사례가 언제냐면 2024년도 8월 달에, 이거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건데, 2024년도 8월 달에 일본 은행에서 8월 5일 날 일본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앞으로 점진적인 이제 너무 엔저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금리를 올려서 엔화 강세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이때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난 건 아닌데, 일단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투입됐던 채권, 주식의 매도세가 강화가 되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관세 쇼크가 오기 전에 가장 큰 쇼크였죠. 작년 2024년도 8월 5일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불확실성으로 일단 한번 폭락을 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 쪽에서 10년 동안 지금 금리를 변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않았다고 했고, 그 10년 동안 정확히 얼마만큼의 자금이 어떤 식으로 투기 자산에 투입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못해요, 사실상 시장에서. 이해되시나요? 얼마만큼의 자금이 어디에, 어떤 상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엔캐리 자금이 회수가 될 때 그 자금의 규모를 가늠조차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뭐 골드만삭스나 블랙로, 유명 기관 투자자들도 다 틀려요, 분석 내용이. 뭐 몇백조에서 몇천조까지 된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규모 자체를 아예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똑같이 지목하는 게, 이 엔캐리 자금 자체가 미국의 주식, S&P나 다우지수가 아닌 특히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쪽에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다고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고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S&P나 다우지수 대비 나스닥, 이게 하락 속도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이 버블의 상승에는
지금 엔캐리 자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7월 달에 일본 쪽에서 금리 발표가 있죠. 금리 발표를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시장이 가속화가 되면 일단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단 발표가 돼봐야지 알겠죠. 뭐 금리를 동결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금리를 발표를 하고 나서 연설을 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 되시나요? 금리를 발표를 하고 나서 총재들이 이제 연설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쇼크가 올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을 시켰지만 다음 분기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예측하기에는 이제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이제 불확실성이 일본의 금리 변동이라 보고 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트럼프 관세 쇼크가 있기 전에 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그렇죠. 금리 동결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안일하게 금리 동결했다고 하고 나서 총재가 이제 금리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연설을 이따가 하죠. 뭐 이번엔 동결을 했지만 뭐 다음에는 올릴 수도 있다.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장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인데, 이거 다들 뭐 나스닥 매매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식으로? 얼마 전에 미국의 GDP 발표가 있었죠. 근데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니까 지수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죠. 근데 급락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 뭐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GDP가 낮게 나왔으니까 연준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고 시장이 해석하니까 이 쇼크 하락분을 상회하는 V자 반등이 나왔죠. 자, 일본의 금리 발표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일본에서 지금 다 금리를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 대기를 타고 있는데, 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일본 쪽에서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라고 했는데, 일본 중앙은행에서 연설 때 이번은 동결이지만 다음 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제가 말을 잠깐 했는데 관세 쇼크가 있기 직전에 시장에서 가장 파급력을 크게 줬던 쇼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작년 2024년도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불확실성이 한번 있었죠. 사실상 이때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금이 빠진 게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 뉘앙스 액션을 취했죠. 액션을 취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엔캐리 자금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불확실성으로 빠진 거예요. 청산 쇼크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빠진 거죠. 근데 만약 이번에 일본에서 뭐 결과를 발표를 해서 봐야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려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다고 하면 앞전의 하락 쇼크보다는 데미지가 더 크겠죠. 이해되시나요? 앞전에는 불확실성, 이때는 그냥 단순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렸지만, 실질적으로 만약 일본 쪽이 사실상 이제 금리를 올려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시장에 주는 데미지는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이제 불확실성은 일본의 금리 발표 이후에 연설까지 봐야지만 알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뷰 자체는 밑으로
물론 매도 포지션이 뭐 쉽지만은 않은 포지셔닝 하죠. 쉽지만은 않은 포지셔닝 한데 일단은 뭐 저는 기술적 분석상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위로 이제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스닥이 있어서 가장 강한 기술적 분석상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앞전에 이미 강했던 저항이라는 걸 뉘앙스를 취해졌기 때문에.